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간호사 단체인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어제 연 SNS 기자회견에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군요.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돌보는 간호 인력의 노동 환경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치료 지침도 보호복도 마련해주지 않고 감염이 되면 간호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병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겪는 재난 상황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이런 상황이 오래된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호사들을 감염병과 싸우는 영웅, 전사들이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주어왔죠. 그런데 그 불빛이 땀방울 뒤에 숨겨진 눈물까지를 제대로 비추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대응이 웅장한 전투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상 그들이 느낀 것은 소모품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한 간호사가 힘들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언제쯤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5월 13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와 정제된 논평 뉴스픽에서 전해드리고요. 여성의 시각으로 매체와 사회 문화 현상을 돌아보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스승의 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의 교사, 교육 현장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점이 우리의 현실과는 좀 닿아 있는 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는 국제뉴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함께해 주시고 유튜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다시 듣기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으로 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의견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오셨는데요. 럭키박스 미무스완님, 김복경님, 이주경님, 또 정희철님 오랜만에 업무로 못 들으셨는데 이제 청취하시겠다고 에스코리아님, 그리고 PL2020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2746님, 방산월님, 또 2122님, 오영찬님, 최성훈님, 신정수님, 네, 이렇게 많이, 조혜숙님 이렇게 쭉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뉴스를 골라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도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뉴스로 조금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재난지원금 신청 지금 초반이어서 이제 관심은 많고 아직 시도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파란색으로 만든 근데 그 기부 버튼이 같이 있어가지고 의도치 않게 실수로 기부를 하게 된 경우가 많아 지금 조금 불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개선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또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먼저 살펴볼까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민망하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기부를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어떤 제도적으로 사람들에게 혼선을 일으켜서 실수로 기부했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제 카드 포인트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11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신청하고 이렇게 동의 항목 이렇게 보통 많이 누르죠. 그렇죠.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누르고 뭐 카드 신청할 때도 예, 누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선택 항목 중에서 기부 선택 항목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뭐 개인정보 동의 아니 뭐 그냥 당연히 누르는 거고 누르는 경우가 그게 많았다는 눌러야 겁니다.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눌렀고 무의식적으로. 예, 무의식적으로 넣고 기부가 된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이걸 좀 손쉽게 고칠 수 있게 해주면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걸 또 전화하거나 뭐 온라인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날 저녁까지만 또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면서 이거 좀 너무 억울하다라는 여러 가지 민원이 속출한다던가 또 어제 모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부 취소라는 검색어가 평소보다 100배나 넘게 검색이 됐다고 합니다. 기부 취소가. 그렇죠. 사실 예. 이게 주변에 막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그렇지만 본인이 정말 급한데 취소는 해야 되고 정말 말 그대로 민망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검색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누구에게 이제 예. 대놓고 말하긴 뭐하고 이제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이 기부라는 것이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원치 않았는데 되는 경우는 좀 막아야 되는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한 해명을 들어보면 예. 이게 두 가지로 나눠놨을 경우에 접속사가 많이 놀릴 경우에 뭐 시간이 더 걸린다던가 왜 트래픽이라고 해서 화면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던가 멈춰 있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화면에 넣었다라고 하는데 워낙 문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 앞으로 이것을 좀 분리를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뭐 삭제하겠다고 딱 누르면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라고 한 번 더 뜨는 경우 그렇죠. 있죠. 정말 팝업이. 동의하십니까?라든가 예. 그런 식의 방식을 해서 다시 한번 예. 좀 고지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민망한 상황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이 지금 전 국민을 원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같은데 기부를 지금 뭐 정치권도 한다 저희가 그런 얘기도 이제 드렸었지만 대기업 임원들 뭐 이런 분들은 회사 차원에서 기부를 사실상 좀 독촉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건 또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냐 뭐 또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부를 그럼 이 기회에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 지금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은 기부를 하시는 게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식이 좋다고 보십니까? 그 아까 민망하다고 얘기했는데 예. 사실은 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는 독려해야 될 문제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기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쪼잔하고 좀 이상한 사람인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기부라는 게 사실은 마음이 내켜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야지 그렇죠. 취지가 있는 건데 예. 지금 약간 조금 암묵적으로 압박을 하는 듯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삼성그룹에서 12일 날 전 그 계열사 임원 한 2,000명 정도가 기부를 하겠다. 그냥 기부를 하면 한 20억 원이 돼요. 그럼 이게 어떤 파장이 있냐면 삼성이 이렇게 하면 다른 기업들도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제가 아는 지금 5대 기업이나 그 밑에 기업들도 임원진들은 거의 다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근데 내가 임원인데 기부 안 하겠다 이러면 왠지 좀 나쁜 사람 같고 눈치가 보이고 또 연말정산 때 보이거든요.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조회가 알 수 있죠.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부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내가 그거를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기부 용도가 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기금으로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고용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지역 경제도 조금 살리고 내수도 진작하고 소상공인도 좀 살리자 이런 건데 어느 세월에 고용기금으로 가서 그렇게 체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알아서 쓰고 싶다, 기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새겨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송 박사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전 평론가님. 제가 이제 기자 시절 때 취재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때 몇 년 전에 기업에서 직원들이 나서서 선행을 하는 사회공헌이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한동안에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사회공헌 네, 팀도 있고. 장애인단체를 찾아간다던가 예. 보육원을 간다던가. 근데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이 선행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휴일날 부장님이 나오시니까 안 나올 수 없는 이 분위기에. 그건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뭐 결혼을 앞둔 직원들은 결혼 준비도 주말에 좀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사를 하려는 분들은 이사 또 뭐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인 양 되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도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뭐 금요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것을 업무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 주는 어떤 사내 그렇죠.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직원들이 좋아하면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런 경우에는 동반하는 것을 가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자녀들이 학교에 그런 것을 제출하면 네. 또 엄마 아빠와 함께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네.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부 문화도 취지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어떤 요인을 정부에서
법원에서 좀 잘 다독여주는 정밀한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요. 선택을 뭐 할 수 있게 네, 해드린다든가. 그렇습니다. 좀 다양한 방식을 하고 예. 너무 복잡하면 또 어려우니까 행정적으로 한 두세 가지 그렇죠. 정도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지금쯤 정부에서 한 번 더 좀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부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것이 투명하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른다라는 것 예.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섬세하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나도 기부 안 할 거야. 기분 나빠. 너도 하지 마. 이런 거는 어른들이 보여줄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하시더라도 뭐 자녀들끼리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기부 못했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좋은 일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기부하는 것 자체를 너무 또 냉소적으로 하는 거는 뭐 성숙한 어른들이 그렇죠. 자녀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아닌 것 그 같습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그 카드로 받는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세대주가 할 수 있잖아요. 네. 18일 이후에는 세대원도 할 수 있죠. 18일 이후는. 네, 뭐 사실상 별거 상태거나 이혼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증명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든지 별거 중이라든가 이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가구 원만큼의 숫자대로 세대주가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가정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돈에 대해서 가족들의 의사도 중요하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의사가 다를 수가 있고 자녀도 왜 내 몫에 나오는 거를 아빠가 마음대로 하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토론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것이 다른 것과는 달리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이니까 단순히 돈을 넘어서 어떤 사회 통합이라든가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대화하실 때도 내 돈 내가 쓸게요라기보다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왜 마련된 것이고 그렇죠. 의도를 아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쓸지 토론해보고 이런 것도 좀 좋은 방안이 네.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김복경님께서 유튜브로 신청 시 기부 미포함으로 하면 되는데 참 쉬운데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정치 뉴스를 좀 검토해 보죠. 21대 총선에서 이제 낙선을 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 증거라면서 내놓고 있는 지금 투표 용지 이게 경기 구리시 선관위에서 분실된 거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민경욱 의원이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동영상이나 사진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예. 비례 투표 용지들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경욱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날인이 없고 투표용지 옆에 숫자 부분을 찢지도 않은 용지가 선거당일 발견됐는데 이 용지들이 사전 투표함에서 발견된 것이다. 근데 선관위는 펄쩍 뛰고 있죠. 사전 투표하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용지가 남을 수가 있다. 그것을 보관을 했는데 이것이 유출됐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뭐 도난당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성안위에서 입장문을 내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민경욱 의원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정투표로 볼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민경욱 의원의 경우에는 수사 의뢰하면 나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아마 진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투표 용지가 도대체 어떻게 분실이 됐고 지금 분실이라면 또 민경욱 의원은 이걸 또 어떻게 그러면 또 입수를 하게 된 것인지 앞으로 이제 경찰 조사 결과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민 의원의 이 계속되는 의혹 제기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박사님,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선거 범죄는 엄중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선거 소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2020년 지금 현재 만약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요. 예. 그렇다면은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가능한 일인데
문제는 지금 성관이의 해명이 저는 좀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 비례대표 그 투표 용지가 유출이 되었던 분실이 되었던 그렇다면 이거는 1차적으로 성관이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관상의 어떤 문제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것 역시 법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성관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선거소송 중에 그럴 리 없겠지만 디지털이나 또 전자기기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지금 법원이 다 기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네. 이왕 이렇게 선거 부정 의혹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 사실은 국민들의 의혹이 자꾸 커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점검하는 게 좋겠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수개표로 한번 재검표를 한번 해본다든지 지금 개수기나 분류기에 대한 문제점도 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포렌식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차제에 이런 선거 부정 논란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 평론가께서? 그런데 지금 성관이가 밝힌 내용을 예. 보면 그 민경욱 의원이 제시한 6장이 분실된 투표용지의 그 일련 번호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은 성관이에서 분실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 이거를 만약에 가져간 것이다. 네. 그럼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투표용지를 함부로 유출하는 것은 굉장히 불법 요소가 그렇죠. 큰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좀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전 두 번째로 선거가 끝날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뭐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있죠. 예.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질서를 근간에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증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뭔가 유출된 용지를 가지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위를 밝혀야 된다. 성관이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불법입니다. 뭔가 불법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갔다면 취득했다든지.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좀 나오겠지만 정치권에서도 불법적인 과정으로 만에 하나 어떤 뭐 증거라고 주장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연히 유출 과정에서의 문제는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마 투표용지를 유출했다든지 절취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강력한 아마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민의원도 역시 이 투표용지가 어떻게 본인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로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말하지만 선관위에서 이것이 도난이든 유출이든 됐을 때 그 투표용지 보관을 잘하지 못한 거는 선관위가 철저하게 선거 관리를 못한 책임이 크다. 이 부분은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참 한마디 더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그 서울 서초을의 사전 투표용지가 경기 분당을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 네. 이것도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혹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번 제대로 검사하는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또 최종훈 두 사람이 어제 이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하는 그런 소식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송 박사님께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어느 정도 형을 감형을 받았다는 건지 내용을 좀 전해 주시죠. 그 술에 취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또 성관계 장면을 담은 불법 촬영물을 그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를 그랬었죠. 받고 있죠. 지금 정준영 씨하고 최종훈 씨인데요. 이 사람들이 1심에서는 정준영 씨는 징역 6년 그리고 최종훈 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었는데 이번에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감형을 받은 사유를 보면 뭡니까? 정준영 씨는 이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정준영 씨는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량을 낮췄습니다. 5년으로 1년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최종훈 씨는 지금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또 형이 감형이 돼서 5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범죄 사실이 뚜렷하고 죄질이 나빠도 반성하고 또 합의하고 이러면 형을 낮춰주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저는 이제 성범죄도 그렇고 다른 범죄에 있어서 합의와 진지한 반성을 그 자체에 어떤 그 용어가 가지는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가해자들이 형량을 낮추는데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렇죠. 지적은 계속 나왔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합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끝내고 그러면은 싶을 때. 그렇죠. 재판이 계속되면은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나중에는 모르겠고 그냥 빨리 이 사건을 끝내고 싶어. 이런 마음에서 합의를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때 내가 왜 용서해 줬을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면밀하게 재판부에서 봐야 되지. 기계적으로 합의해왔다. 이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예. 합의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진심으로 사죄해서 합의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뭐 일부 사례입니다만은 거액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피해자들 설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다 잊어먹고 이 돈으로 뭐 공부를 더 하자라던가. 근데 피해자들이 당시에는 그것이 설득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례를 보면 합의, 반성과 더불어서 가해자가 고령인 경우에 감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인 경우에. 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었고 이 피해자가 나중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14살입니다. 더 어린 나이에 이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부모님이 재혼을 하면서 친외할아버지라기보다는 법적으로 묶인 외할아버지하고 살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예. 이제 부모님은 사정상 같이 살지 못하고. 근데 이 외할아버지가 이 어린 말하자면 법적으로 외손녀를 예. 추행을 했고 3개월 뒤에는 다시 좀 수위가 높아져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폭행을 당한 14살 이 피해자가 그러면 6년 있다가 나왔는데 본인은 그때 20살이고 이 할아버지는 80살인데 자기를 다시 찾아와서 어떤 이 보복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계속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면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할아버지가 예. 풀려날 수도 있다라고 오죽했으면 이걸 청원에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줄었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렇죠.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피해자 중심주의라던가 인권 감수성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지금 재판부에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합의해 왔다. 뭐 이런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이 합의 과정은 어땠는지. 그렇죠. 정말 반성이라는 것도. 그렇죠. 심지어 예. 반성문을 제가 그때 한번 우려했었는데 반성문 표본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100장씩 내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계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건의 특수성을 봐서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실은 이제 예.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법관의 독립이라든가 사법부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좀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집단 성폭행 사안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 피해를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어떤 사건인데 그렇죠. 이 거기에 비해서 법원의 인식이나 처벌은 약간 솜방망이가 아닌가라는 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존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매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국민의 법 감성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괴리가 있는 이런 판결이다 보여지는데요. 네. 판사 앞에 서서 그 재판 받을 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하는 모습이라든가 반성하는 반성문을 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냅니다. 의례적으로. 다만 몇 장을 내느냐의 차이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정준영 씨 같은 케이스는 피해자 합의도 없었고 진정한 반성의 어떤 그런 것도 없었는데 진지한 반성이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합의를 했다가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합의라는 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 피해자가 원상 회복을 하는데 돈이 다냐 하지만 돈으로 보상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라든가 지인들이 합의를 강제적으로 종용하면서 압박했다든지. 2차 가해를 하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하는 것도 조금은 지양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합의의 과정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이번 사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톡방에다가 불법 촬영물을 갖다가 공지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